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2년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이야 하는 일을 잘 풀려 나름대로 한 스튜디오의 대표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젊은 시절, 특히나 이제 막 결혼하려던 시절에는 참 힘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명함이나 로고, 카탈로그나 간판 등 브랜딩에 필요한 요소들을 디자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서 20대 중반 어렵게 취업한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큰 꿈을 안고 시작한 프리랜서의 길이지만 생각만큼 쉽진 않았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까 생각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옆에 지금의 남편이 있어줬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회사에서 디자인한 것들만 봐도 얼마나 재능이 있는데 오죽하면 팀장님이 당신 놓치기 싫어했겠어.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야. 그래도 이제 우리 결혼도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벌어서는 돈도 못 모을 거고 이러다 헤어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내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잖아. 둘 중에 한 명만 안정적으로 벌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긴 왜 헤어져? 겨우 돈 못 번다고 결혼 못할 정도로만 좋아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도 못 왔지. 남편과는 대학교 졸업할 쯤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다시 연락하게 되면서 만나게 됐어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응원해줬죠. 그런 남편이 늘 든든하게 저를 믿어주니 마음이 한풀 꺾이고 지치다가도 금방 힘이 났어요. 말 그대로 제 인생의 은인 같았죠. 스스로도 못 믿는 저의 능력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믿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걷는 길은 매번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끄러지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결혼할래? 뭐? 결혼? 반응이 왜 그래? 나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이제 우리도 20대 후반이잖아. 이 정도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당신이야 돈도 적당히 모으고 했겠지만 나는 상황 알잖아.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결혼을 꼭 준비까지 하고 해야 하나? 갑자기 결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서로 믿고 응원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게 가족 아니야? 그래도 이대로 결혼하면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더 능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안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잖아. 남편의 그 따뜻한 말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만 같더군요. 남편의 격려 덕분에 주눅들지 않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게 됐어요. 친정에서는 기뻐하셨고 남편도 좋아했죠. 당장 결혼을 하기엔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시댁에서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였어요. 남편은 짧지 않은 연애 기간 내내 제게 안정적인 사랑과 대가 없는 응원을 퍼부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 환경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만나보면서 가끔은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남편 같은 사람이 나고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아버님이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다더니 아버님만은 어머님이나 시누이하고는 다르더군요.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남편만으로는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전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끊임없이 저를 내리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공격에서 저를 지켜준 유일한 분이셨거든요. 아, 네가 우리 호석이랑 결혼하겠다는 애니? 연애 아무하고나 해도 된다지만 결혼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호석이도 참 요즘 애들답지 않게 아주 순수하고 낭만이 넘쳐서 문제야. 이 사람은 무슨 처음 만난 며느리를 앞에 두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눈엔 참하고 성실해 보이는구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아니, 이왕이면 우리 호석이 직장에도 예쁜 은행원 아가씨가 많은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도 됐을걸. 꼭 그 무슨 동창회인지 뭔지를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니까 그렇지? 오빠가 좀 순수한 면이 있긴 하죠. 요새는 남자들도 다 직장 짜진다는데. 언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오빠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도저히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명함이나 로고 만드는 일을 외주로 받아 사고 있어요. 브랜딩에 관심이 많아서 우선은 그쪽으로 디자인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외주? 외주면 수입이 불안정한 거 아니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조금 있긴 하죠. 일이 들어올 땐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시기도 있긴 하니까요. 그래도 참여하는 작업들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영역을 확대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아우, 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조금 나중 일이긴 하지만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디자인 스튜디오요? 그건 뭐 아무나 하나. 그거 하면 뭐 돈이 되긴 돼요? 저도 관심 좀 있어서 아는데 그걸로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신우이가 뭔가 잘 안다는 듯이 말하길래 그때 저는 신우이가 디자인 관련 쪽이거나 관련 업계 아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개뿔 그런 것도 아니더군요. 쉽지 않은 건 당연히 알지만 사람이 쉬운 길만 갈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요.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 그만두면 되는 거니까요. 아, 뭔 여자애가 말만 들어도 팔자가 드세네 드세. 이러다 우리 아들도 잡아먹는 거 아닌가 몰라. 나는 그저 유복한 집안에서 티 없이 맑게 자라서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하는 참한 며느리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뭘 모르네. 요즘은 여자들도 다 자기 능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야. 자기 꿈이 명확히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훌륭하기만 하구만. 이렇게 진취적인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괜히 아들 뺏긴다 생각하니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러니 네가 이해 좀 해주렴. 역시 우리 아빠밖에 없네. 오빠 그렇게 생각했지? 너랑 엄마는 좀 새 식구 들어왔는데 이쁘게 봐줘요. 나랑 얼마나 오래 만났는데. 이렇게 괜찮은 여자 찾기 쉬운 줄 알아? 나 이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노총각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잘 봐줘요. 어이씨고 놀고 있네. 네 조건이면 여자들이 들러붙지 들러붙어. 노총각은 무슨 내가 그 꼴 볼까봐? 엄마는 무슨 은행원이 벼슬인 줄 알아? 여자들이 들러붙게. 그런다고 한들 내가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아들이 좋다는 여자 데리고 왔는데 좋게 좋게 좀 갑시다. 네? 남편과 아버님이 분위기를 열심히 풀어줘서인지 첫인상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어머님이랑 동생이 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을까? 마음에 안 들어하긴. 우리 엄마는 누굴 데려와도 성에 안 찼을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게 돼야 말이지. 처음인데 그게 되겠어? 눈치 보여 죽겠어. 그래도 우리 아빠는 괜찮지? 동생은 내가 따로 불러서 조심하라고 주의 줄게. 엄마는 아빠가 잘 커버해 줄 거야. 좀 봐주라. 응?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들어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남편과 아버님이 노력해줬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 이유로 긴 시간 동안 잘 지내왔던 남편과 결혼을 코앞에 두고 헤어지기도 싫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식까지는 어찌저찌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은행원 아들 잘났다며 자랑하면 어쩌려나 걱정했던 상견례도 남편과 아버님이 사전에 입막음을 잘 하신 건지 별다른 잡음 없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댁에서의 생활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을지라도 저를 크게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한 지 겨우 1년이 넘던 어느 날 이후 그 예상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심장 쪽 지병을 앓고 계셨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져 입원을 하게 되셨거든요. 아버님께서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제 눈을 보며
손을 꽉 잡아주시던 온기가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동안 시댁에서의 무난했던 평화가 다 아버님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더 날이 선 모양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히스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한동안 몰려서 들어오던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동생과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시댁에서 한번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나 봐요. 저는 외국에 있었으니 당연히 못 갔고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왔다길래 그러려니 했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추석이라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바로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는 네 동생이랑 해외여행 다녀왔다면서? 재미있었니?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선물 좀 챙겨왔어요. 이따가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선물은 선물이고 재밌었냐고 묻잖니? 네? 네. 동생하고는 오랜만에 간 여행이라 재미있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아니면 영 보지를 못하니 간만에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려고 했더니 네가 외국에 가고 없다지 뭐니? 근데 너 놀러간 그 주에 얘는 일주일 내내 야근하느라 밥도 잘 못 챙겨 먹었던 건 아니? 애가 볼살이 속 빠져서 왔더라.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먹을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입맛 없어서 안 먹은 거야. 그리고 그 주만 특히 바빴던 거예요. 어찌됐건 아내가 돼서 남편은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쇠가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집은 팽개치고 일주일이나 놀러 갔다 오는 게 말이 되니?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어머님, 저도 그동안 바빴던 일 다 마무리된 기념으로 이제 겨우 한번 다녀온 거예요. 뭐? 네가 바빠봤자 외주로 일 들어오는 건 몇 건 처리하는 게 전부일 텐데 매일매일 출근하는 우리 아들이랑 같니? 어머님, 남편이 일주일 동안 야근했듯이 저도 지난 몇 달간 계속 밤샘 작업을 해서 피로가 많이 쌓였었어요. 스트레스 풀러 다녀올 수도 있죠. 그래, 엄마. 엄마는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일은 나보다 더 많아. 아유, 그래봤자 쟤는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하는데 당연히 저 정도는 감수해야지. 누가 사람이 그렇게 다 저 좋은 일만 하고 살아? 그거 하면서 용돈벌이도 소소하게 하니 일석이조지. 누가 밤샘 작업하라든? 네가 좋아서 하는 거면서 어딜 요새야. 그럴 거면 너 일 당장 그만둬라. 어차피 취미생활하는 거 뭐 그리 잘난 척이야. 네가 남편 없었으면 당장 그것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아요. 새언니 어차피 오빠 돈으로 먹고 살면서 덤 위에 술가인 척은 하지 마시죠. 저도 디자인 쪽은 관심이 있어서 좀 알거든요. 새언니가 하는 일은 안 배운 나도 할 수 있겠던데? 미대 준비하는 동안 부모님 등골 좀 빼먹었을 텐데 미대 나와서 겨우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오빠 잘 만나서 결혼하고도 남편 믿고 그런 일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히 생각해야지. 어떻게 양심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오빠 내팽개치고 홀라당 자기 혼자 여행까지 다녀와요? 시기가 안 맞아서 내가 먼저 다녀오라고 했어. 부부가 늘 일정이 맞을 순 없잖아.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 네 편 들지 누가 네 편 들겠니? 그리고 니네 같이 모은 돈으로 쟤네 친정에도 용돈 챙겨 보낸다면서. 그것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반반 모은 돈으로 용돈을 챙기니? 하여간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에는 효도는 셀프로 하라고 하면서 친정 부모는 엄청 챙기려고 한다니까. 돈이나 더 잘 벌고 그럼 모르겠는데 영 괘씸해서 말이지. 그동안 그 많은 불만을 어떻게 참아왔나 싶을 정도로 퍼부어대더군요. 남편이 아무리 저지하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더군요. 일일이 상대하기 피곤하기도 했고 매번 이런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지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네, 그럼 용돈은 각자 집에 각자 본 걸로 보내는 걸로 할게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 여보.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됐어. 어머님이 그게 그렇게 억울하시다잖아. 어머님이 당신 은행원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 하나 들어드리자. 그래, 잘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탈이 안 생기지. 새언니랑 오빠가 지금이야 사이가 좋지만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사이 나빠지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남고 쌓인다니까? 돈 관계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죠. 이제 아빠도 안 계시는데 오빠 지원이 우리한테도 꽤 크거든요. 아가씨는 취직 안 하세요? 아가씨 취직하시면 어머님 부담감이 덜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할 거거든요.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네, 그럼 꼭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하시길 바래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일 취미처럼 한다고 비난하더니 본인 딸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백수처럼 놀고 있어도 말씀 한마디를 안 하는 어머님을 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 이게 며느리의 억울함이지 생각하며 삼키려고 해도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 어머님의 태도에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하도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여보,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이 해오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당신처럼 감각 있는 사람은 없어.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잘 알아볼 수도 있어. 당신이 디자인한 건 확실히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잘 보인다니까? 이때까지 쌓아온 걸 포기하지 말고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동생 말을 무시해. 어릴 때 미대에 가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돈 많이 든다고 반대했거든. 당신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데 본인은 못 그래서 괜히 심술이 나는 모양이야. 엄마도 당신 보면 괜히 동생한테 미안해서 일부러 더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딱히 당신이 이해해줘야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서 얘기하는 거야. 고마워. 당신만 나 믿어주면 난 괜찮아.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 그동안 안 그런 척해도 날 무시하는 말들이 신경 쓰였는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끝에 좋은 날이 왔어요. 직접 팀원을 꾸려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맡았던 작업이 대기업에서 주최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타게 되었거든요. 상금은 물론이고 저희의 작품이 주최사의 신상품에 그대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팀원들과 뜻을 모아 지급받은 상금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게 되었어요. 늘 혼자서 일하다 합이 잘 맞는 팀원들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을 하게 되니 참 행복하더라고요. 워낙 이름 있는 기업에서 대상을 탄 덕분에 취재도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브랜딩을 맡은 신상품이 유명해지면서 일거리도 끊기지 않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일이 잘 풀려도 딱히 시댁에 티를 내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티를 내고 싶더라고요. 늘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시댁의 기를 조금이라도 눌러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슬쩍 시댁 모임 때 브랜딩한 화장품 패키지를 꺼냈죠. 어머님 아가씨의 선물이에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이런 선물을 다 가져오고? 이거 요즘 완전 품절 대란나서 구경하기도 힘든 색조 화장품 세트 아니에요? 디자인 잘 뽑혀서 인기 엄청 많다던데?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요? 역시 아가씨는 정보가 빨라서 바로 알아보시네요. 이거 제가 디자인한 것도 아시려나? 네? 이걸 새언니가 했다고요? 네. 이 화장품 회사에서 주최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 받고 이 패키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요즘 이 제품이 하도 잘 나가서 우리 스튜디오에 일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아, 뭐 그래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니까요. 새언니도 벌써 디자인한 짬바가 몇 년인데 한두 개쯤은 당연히 대박을 터뜨려야죠. 생각보다 너무 늦게 터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참나. 그래봤자 네 작품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는 준다든? 네가 네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으면 누가 안다고? 어차피 잘 팔려봐야 돈은 저 화장품 회사에서 다 벌어갈 텐데 참, 쓸데없는 자랑이다. 그런 거 말고 네 남편이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뽑힌 건 알고 있니? 그런 게 훨씬 자랑스럽지. 누가 봐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딱 지점에 사진도 걸려있고 얼마나 좋으니. 넌 이제 하다 안 되니 네가 디자인했는지 증거도 없는 걸 가져와서 내가 했다고 우기는구나. 증거가 왜 없어요. 주최사에서 스튜디오 대표로 인터뷰도 했었는데.
겨우 모아놓은 돈으로 스튜디오니 뭐니 하면서 사무실이나 차리고. 암튼 미술한다면서 겉멋만 잔뜩 든 애들은 이래서 안 돼. 벌어오는 건 없는 애들이 돈은 줄줄줄 샌다니까. 내가 너 그래서 미술 안 시킨 거야. 알겠어? 엄마는 언제적 얘기를 해요. 나도 미련 없어. 새언니 저러고 지내는 거 보니까 딱히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닌 것 같네. 역시 이상과 현실이 다르긴 달라. 그렇게 느꼈다면 다행이네요. 전 또 아가씨가 어렸을 때 미술 안 시켜줘서 미련이 남아서 저한테 시기 질투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보여요? 전 그냥 오빠처럼 내 안목 돈 버는 게 좋거든요. 그럼 언제 취직하시는데요? 논지 꽤 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오빠가 잘 번다고 오빠한테 용돈 받았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아이 생기면 아가씨한테 들어갈 용돈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요? 애는 애고 동생은 동생이지. 애 생겼다고 같이 나고 자란 동생이 남이 되냐? 왜 부모도 버리지 그래? 아이고, 내가 저런 여시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이다니 내가 바보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아직도 제가 취미생활하듯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길래 시댁 식구들에게 한 방을 먹이니 비록 있는 그대로 인정은 못 받았어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친한 동료에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사적인 대화도 특히 더 많이 나누던 동료라 시댁에 대해 꿰고 있었죠. 아니, 이거 니네 신우이 아니야? 동료가 보내준 건 이력서였어요. 신입을 한 명 뽑으려고 공고를 올려놨었는데 채용을 전적으로 동료에게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력서에 아주 익숙한 신우이의 얼굴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눈을 의심했죠. 맞는데 뭐야? 설마 우리 스튜디오에 신입으로 지원한 거야? 그런가 본데? 나 짝도 두껍다. 한마디 말도 없이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쪽 일에 미련 없다느니 미술 안 해서 다행이라느니 그딴 소리 해놓고 우리 스튜디오에 지원을 해? 진짜 웃긴 인간이네. 내가 면접 한번 볼까?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라고 뭘 보내긴 했는데 완전 기초도 없이 엉망진창이야.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니 정말 동료 말대로 엉망이더라고요. 아무리 경력 하나도 없는 신입 지원 가능하다고 써놨지만 아예 타고난 감각조차 없는 수준이었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서류에서 탈락시켜도 될 수준인데 면접까지 보려고? 괜히 시간 뺏기지 마. 그래도 우리 스튜디오를 뭘로 보고 이런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내? 이 업계에 우습게 본 값을 치러야지.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게. 그것도 괜찮겠네. 솔직히 서류부터 탈락시키면 될걸. 굳이 불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 채용은 동료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제 손을 떠난 문제라 별다른 터치는 안 했어요. 동료는 결국 스튜디오로 신우이를 불러 면접을 받고 기본적인 면접 태도조차 갖추지 않은 신우이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나서 20분 동안 탈탈 털고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면접 보러 오는데 아주 놀러온 것처럼 탁 파인 옷에 하이힐 또각거리면서 오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했더니 디자이너들은 원래 다 옷 이렇게 입는 거 아니냐고. 옷이 뭔 상관이냐더라.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여기 대표 신우이라서 뽑아두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을 거래. 웃음 참느라 혼났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여기 취직을 하고 싶었으면 나한테 말했으면 되는걸. 그럴 깡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대표 빼기라면서 들어와 앉으라고 한 거야?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생각하는 수준이 참. 어쨌든 상대하느라 수고했어. 한 소리 들었으니 다시는 여기 취직할 생각 같은 건 못하겠지. 하지만 제가 신우이를 너무 양심적으로 봤던 모양이더군요. 나름대로 창피한 건 알았는지 그동안 조용하던 시댁이 명절이 되어 만나자마자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새언니, 저도 이제 디자이너 해보려고요. 아, 네. 열심히 해보세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새언니가 좀 도와주실래요? 업계 사람이니까. 제 작업물도 좀 봐주시고요. 제가 하는 일은 되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취미라고? 아가씨도 취미생활 하시게요? 아가씨는 저처럼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남편도 없는데 이제 그만 놀고 돈 버셔야죠. 뭐라고요? 아니, 새언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라고 못 그럴 건 뭐예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남편이야. 선 봐서 만나면 그만이고. 그 전에 저도 직업이 있어야 선을 보든 말든 하죠.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건데 가족끼리 그것도 어려워요? 아가씨 능력이면 제 도움 없이도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괜찮은 남자 잡아서 내조나하면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새언니, 저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으세요? 새언니가 저 도와주면 저도 새언니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새언니네 회사 1차 서류 붙어서 면접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면접관이 아주 글러먹었던데요? 나랑 되게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라 내가 잘 아는데 글러먹었다고요? 네. 제가 대표 신우이니까 뽑아달라고 했더니 대표 신우이인 게 자기랑 뭔 상관이냐고 했나? 대표 신우이가 아니라 대표 남편이 와도 자기 눈에 안 들면 안 된다면서 엄청 잘난 척하던데요? 딱 봐도 새언니한테 적대적이던데. 그런 사람은 내부적으로도 빨리 자르는 게 낫겠어요. 무슨 깡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신우이니까 말을 제가 새언니한테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생초짜를 면접 기회라도 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죠, 아가씨. 아가씨가 너무 기본도 없어서 많이 알려줬다던데. 면접부터 떨어질 서류였는데 제 순위라서 면접 기회라도 준 거예요. 네? 새언니, 제가 면접 본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대표인데 돌아가는 걸 아예 모를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저 떨어뜨리는 걸 가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가씨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데 붙여드려야 해요? 아가씨는 이 일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던 사람인데 저희 팀원들이 하고 있는 일 쉽게 보는 사람이랑은 일할 생각 없어요. 능력이 출중해도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일 안 할 마당에 아가씨 같은 초짜는 더 그렇죠. 미술을 제대로 배워본 적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일에 뛰어들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일이라도 시켜줘요. 미술 일 아니더라도. 스튜디오의 구성원으로 잡일 같은 거 할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라도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워볼게요. 그런 거면 더 곤란하죠. 전 그렇다 쳐도 팀원들은 내 신유라고 하면 불편해할 텐데. 그냥 그 좋은 능력으로 다른 곳에 취직해서 능력 인정받으면서 돈 버세요. 가족끼리는 원래 같이 일하는 거 아니래요. 됐다. 저런 차가운 인간을 봤나. 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자기 무시했다고 복수하는 거야. 디자인 스튜디오 잘 돼봤자 오래 못 가서 망하는 데가 수룩 빽빽이더라. 몇 년이나 더 잘난 척하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기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속 좁고 치사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넌 앞으로 우리 가족 아니니까 명절에 오지도 마라. 아주 꼴 보기 싫다. 저희 얘기를 안 듣는 척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던 어머님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애초에 그냥 가족이라고 능력도 없는데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애가 이상한 거지. 에휴, 너도 이제 그만 좀 정신 차리고 알바라도 해라. 어? 옆에서 편들어주는 남편을 제지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 꼴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편한 것도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일도 바쁜 시기인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또 약해지는지 아무리 미워도 남편 부모님인데 아예 안 보고 살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이번 생신 때 드시고 싶은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 안 보고 사는 거 아니었냐?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어머님은 말씀은 퉁명스럽게 해도 제가 먼저 굽히고 다가가니 조금 기분이 풀리시는지 나중에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그럼 선물이니 이런 건 다 됐고 내 소원이나 하나 들어다오. 네? 어떤 소원이요? 그건 생일 당일에 말아마. 대체 무슨 소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내심 불안하면서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생일날은 훌쩍 다가왔죠. 아무리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다고 해도 아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 한우 세트를 사들고 갔어요. 미리 예약해놓은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생일초를 불었죠. 어머님, 소원이 뭐길래 그러세요? 이제 얘기해보세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내 딸 좀 네 스튜디오에 취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못 들어드려요. 아가씨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다 그렇게 경력을 뽑으면 도대체 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라는 거냐? 경력 쌓는 기간까지만이라도 니네 스튜디오에서 일하게 해주면 얘가 나중엔 알아서 자립할 거 아니니? 스튜디오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죠. 아가씨 작업물도 봤는데 저희 스튜디오에는 결이 안 맞아요. 이건 소원으로 비신다고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다른 팀원들 생각도 해줘야죠. 너는 참 애가 뻔뻔하구나. 네? 그동안 내 아들 등쳐먹고 편하게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고 은혜를 갚아야지. 네가 잘 나가니 어려운 가족 하나 못 도와? 네가 잘 번다고 우리 가족한테 돈 한 푼을 가져다 주니 뭘 하니? 그런 거 다 됐고 내 딸 하나 자리 만들어서 취직시키고 가르쳐달라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거절해? 네가 회사 말단도 아니고 거기 대표잖니. 이렇게 CM이가 생일 소원이라고 빌어도 거절을 해? 삐정한 년. 어머님, 각자 번만큼 각자 집에 용돈 주라고 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남편이랑 모은 돈으로 각자 집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바득바득 우겨서 바꾼 건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아가씨 미술한다는 거 앞길 막은 건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돈 많이 든다고 안 시킨 거라면서요. 딸 꿈은 어머님이 꺾어놓고 왜 제 탓을 하세요? 뭐야? 그래, 싫으면 말하라. 어? 뭐 저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니? 어차피 니네 스튜디오 이력서에 한 줄 적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주더라. 그렇게 잘난 척만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일 시켜주는 게 어렵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력서에 적었다뇨? 너한테 치사하게 일 시켜달라기 싫어서 니네 스튜디오 이름 좀 적어서 이력서 돌리라고 했다. 뭐 그렇게 대상받고 대단한 스튜디오인 양 굴더니 아무도 경력 취급 안 해주는지 면접제에도 안 들어오던데 나 니네 회사 대단한 줄 착각하는 거지. 그렇게 업계에서 알아주지도 않더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경력을 경력처럼 적어서 냈다고요? 그거 범죄인 건 아세요? 네가 일 시켜주기만 하면 진짜인데 그게 왜 범죄니? 엄마, 진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너, 네 힘으로 입사할 거 아니면 그만 좀 해. 기본적인 미술도 못 배운 애가 무슨 디자인을 하겠다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남이 고생한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려고 하는 꼴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그만들 좀 해. 나도 남편으로서 체면이 있는데 너무하잖아. 너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네 마누라 편만 드는 거냐? 아이고, 니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아주 천인공노하실 거야.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어떻게 네 애미랑 동생을 이렇게나 몰라라 할 수 있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이 사람 괴롭히지도 못했어. 아버지는 적어도 이 사람 며느리로서 아껴주고 존중해줬어요. 이 사람도 아버지 믿고 결혼한 거고 이렇게 시댁이 유난인 줄 알았으면 나랑 결혼 안 했겠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시댁이랑 연 끊었을 거. 내 얼굴 봐서 계속 참고 시댁 챙겨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 사람 회사 이름을 이용해서 가짜 경력을 적어. 오빠도 참 너무해. 오빠 은행원 만들겠다고 엄마 아빠가 나는 지원 안 해준 거 알면서 내가 미술하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을 해? 넌 입 다물어. 예전에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취직시켜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네가 노력을 안 하잖아.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면서 옛날에 하고 싶었던 일을 네 새언니가 하고 있으니 괜히 시기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네 일을 찾아. 그리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렇게 내 와이프 존중 안 할 거면 나도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내 가족 챙기라고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랑 형식적이라도 잘 지내고 싶으면 알아서들 잘 해요. 그렇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여보, 엄마랑 동생이 당신한테 사과할 때까지 당신은 시댁에 오지 마. 그리고 쟤는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 회사 이름을 팔아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나중에 인사를 맡겼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미 타 스튜디오에서 아가씨의 재직증명 관련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이미 업계 내에서 우리 스튜디오 경력을 사칭하는 신입 지원자가 있다고 알려져 블랙리스트처럼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우리 스튜디오에도 지원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표님 스튜디오에서 일했을 실력이 아닌 것 같아서 의심했었거든요. 포트폴리오부터 뽑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가씨는 그 뒤에도 여러 군데 신입 지원을 한 모양이지만 영 되지 않으니 뒤늦게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노력을 하는 모양이더군요. 나중에야 무언가를 느꼈는지 제게 사과 연락이 왔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어요. 능력을 떠나 저렇게 양심 없고 일을 쉽게 보는 사람이 이 업계에 계속 남아있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결국 어머님의 소원은 끝까지 이뤄지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역시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지만 제가 그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역시 이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줬고요. 시댁과 연을 끊은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력하고 애쓰던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가끔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상황들이 사라지니 결혼 생활이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낳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아기 하나 데리고 친정 아버지께 육아 도움 받으며 혼자 살아가는 돌싱녀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 아빠를 비롯한 시댁으로부터 아기만 데리고 도망치다 빠져나와 버렸네요. 친정아버지 혼자 사시는 친정으로 돌아와 복직하고 워킹맘으로 사는 지금 마치 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저의 전남편은 최고의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였어요. 전문직 남자와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남자가 개천에서 용난 계룡남인지 아님 시댁에서 개원하는 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집인지를요. 제 전남편은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순전히 본인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 계룡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온 시댁 식구들이 남편만 쳐다보고 빨대꽂이를 하더군요. 저도 적은 월급이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최대한 정성을 다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시댁 식구들은 절 가족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편 돈 축 내는 식충이로 보더군요. 막장 시모와 개날라리 신우 셋과 함께 살던 시댁은 거대한 불구덩이 같았어요. 계룡남이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된 저까지 불구덩이로 끌어내리려고 하더군요. 다시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서 소름이 다 돋네요. 둥글둥글하고 순한 성격이라 웬만하면 다 좋게 넘어가려던 제가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혼한 걸 보면 얼마나 막장 시댁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학을 떼고 이혼하기까지 지난 3년간의 썰을 한 번에 풀어볼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세요. 갓 낳은 아기 데리고 이혼한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를요. 먼저 저희 친정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셨어요. 아쉽게도 국제대회에서 입상은 못하셨지만 돈 없는 집에서 못 먹고 못 배운 실력으로 그 정도면 엄청난 실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늘 가난한 동네에서 없이 살다 보니 제 주변에는 다 못 사는 사람뿐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만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저와 제 친오빠 이렇게 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그게 부침이 좀 심했거든요. 아빠가 입에 발린 소리 하시며 영업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셨고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태권도 도장끼리 경쟁하느라 아빠는 늘 맘졸이며 투잡, 쓰리잡을 뛰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네 식구가 똘똘 뭉쳐 한 칸짜리 방에서 고된 생활을 했어요. 현실적인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집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투쟁하는 합숙소 같은 느낌이었죠.
저와 오빠도 어릴 적부터 맨날 남이 버린 옷과 물건들만 쓰고 아끼며 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통장에 돈이 좀 모였나 봐요. 드디어 방 2칸짜리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무려 아파트로 말이죠. 이사간 당일 아직 짐을 다 풀지도 않은 채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오시더군요. 돈 아낀다고 가족끼리 생일 케이크도 한번 안 사 먹어봤는데 아파트에 이사 온 기념으로 통닭 사서 생전 처음 가족 파티를 했네요. 자, 엄마가 손이 작아서 한 마리밖에 안 사왔는데 나한테 쓰니 너희들 실컷 먹어. 아, 여보, 자기도 닭다리 하나 잡고 뜯어. 찢어지게 가난한 남편 만나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았으면 이 정도 호강은 해도 되지 뭐. 이제 전세지만 아파트로 이사도 왔고 우리 부부도 좀 누릴 거 누립시다. 백날 첫날 생고생만 하다가 늙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안 그래? 아빠는 엄마에게 이렇게 농담하며 닭다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그 닭다리가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호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엄마는 처음 살아보는 아파트가 너무 쾌적하고 좋다면서 통닭을 다 드시지도 않은 채 연신 바닥을 걸레질하시며 닦고 또 닦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윽 소리를 내시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엄마 왜 이래? 아빠, 얼른 119 불러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결혼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칸방 사글세를 벗어나려 밤낮으로 일하시다가 과로로 심장마비가 온 거였어요. 평소에 병원비 아낀다고 건강검진 한 번을 안 받아봤기에 엄마 심장이 약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았죠.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닌데 건강 잃으면 돈이고 뭐고 쓸 겨를조차 없는 건데 저나 우리 가족은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우리 집안에 환한 해바라기 같던 엄마가 급작스레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죠. 불행인지 다행인 건지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 위해 각자 도생으로 그냥 몸을 갈아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과로하다가 돌아가신 걸 빤히 알면서도 어딘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거든요. 전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오빠는 하루 종일 운동에 매달렸어요. 아빠는 태권도장 운영과 더불어 주말이면 투잡, 쓰리잡을 뛰셨어요. 하루는 오빠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며 아빠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빠, 때밀이 알바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태권도장 같이 다니는 친구가 태권도 관장님이 목욕탕에서 때밀이 한다고 다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네? 저는 그때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워낙 정신없이 장례식 치르고 저희 남매 돌보시느라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아빠였거든요. 근데 때밀이 그만하란 말에 그동안 삼켜만 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시는 느낌이었어요. 아빠도 좀 쉬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구나. 여보, 보고 싶소. 대체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야? 그때도 느꼈죠. 아빠도 사람이구나. 그날 밤 늦게까지 세 식구가 나란히 식탁에 앉아 엄마를 추억하며 생전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빠는 태권도장 운영에만 몰두하셨고 오빠는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 진로 설정을 했으며 전 안정적인 직장인이 빨리 되기 위해 열공에 열공을 더했어요. 그 결과 오빠도 원하는 대로 태권도 선수가 되었고 전 서울 명문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7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부터 뭐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 보니 상체 관절 여기저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노가다 일하는 사람이나 몸 상하는 줄 알았는데 항상 뻣뻣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무직들도 아프기 마찬가지더군요. 직장 근처 정형외과에 단골 환자가 되고 말았죠. 그날도 환자 대기석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모르는 할아버지가 카통 사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전 당연히 친절히 가르쳐드렸죠. 아유, 고마워요 아가씨. 참하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노인네 모르는 걸 친절하게도 알려주네.
아, 별 말씀을요. 칭찬 감사합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이번엔 저쪽에서 웬 할머니가 절 향해 소리치며 달려오시더군요. 딸아, 내 딸아, 오랜만이다. 웬 모르는 할머니가 제게 딸이라고 하며 와서는 와락 부둥켜 앉더군요. 전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 그 할머니는 몸에서 악취가 심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리둥절하며 그 할머니와 껴안고 있었는데 안에서 진료를 보던 정형외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와서 할머니를 제게서 떼어내시더군요. 아이쿠, 제가 다 죄송합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 환자분이신데 따님으로 착각했나 봐요. 현재 딸하고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네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충격이 큰가 봅니다. 특히나 안 씻는다고 난리치셔서 요양보호사분들이 난감해하시네요. 여튼 환자분께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자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는 여전히 절 보고 딸아를 외치며 버둥거리셨어요. 전 괜시리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그 할머니한테 다가가 다시 한번 말없이 안아드렸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고 저도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는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죠. 갑자기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누구시죠? 저 아까 그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로 인해 대화 나누었던. 기억하시죠? 아,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쩐 일로 전화 주셨나요? 혹시 제가 진료비를 일부 계산 안 한 게 있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인상 깊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진료 기록 보고 연락처 알아내서 전화해 본 거예요.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전부터 인상 깊게 봤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전 아직 총각이고요. 불순한 의도로 보미 씨를 지켜봐왔던 건 아닙니다. 아, 사적인 감정으로 지켜봐왔지만 총각이 아가씨 좋아하는 게 불순한 건 아니겠죠? 아, 근데 보미 씨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맞죠? 그의 속사포 렉 같은 고백이 당최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하지만 시종일관 웃으며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즐겁게 들렸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진료도 꼼꼼하고 친절하게 잘 봐주셔서 선생님이 환자가 제일 많던데 사적으로 대화 나눠도 참 소탈하시네요.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저희 병원 내 다른 의사한테 진료받으시던데 그럴 때면 질투가 나더라고요. 여튼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늘 낮 사건도 있고 겸사겸사 이대로 지나가선 후회하겠다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성격이 급하시네요. 저희 아직 사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상한 여자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럼 알아갈 기회를 주세요. 당장 내일 퇴근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죠. 어떠세요? 그렇게 그 정형외과 의사와 저는 바로 다음날 만나서 밤 12시까지 호프집에서 재미나게 얘기하다 헤어졌네요. 그 호프집에 들어갈 땐 서로 꽤나 어색했지만 나올 땐 손잡고 나왔어요. 그만큼 첫 만남에 대화가 아주 잘 되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공통적인 관심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자면 키 180 넘고 얼굴도 잘생긴 훈남 의사가 제게 스트레이트로 호감을 표현하는데 안 넘어갈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의상. 이 사람과 전 그날부로 커플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니 명문대 의대생이 되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돌적이었어요. 진짜 추진력 하나는 짱이었죠.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죠. 박이상 이 남자는 위로 누나 셋이 있었고 일찍이 홀로 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누나들은 모두 시집갔지만 하나같이 남편들과 사이가 안 좋다며 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뻔질나게 친정을 드나들었어요. 누나 셋과 홀어머니가 합심하여 마치 저와의 데이트를 방해라도 하려는 듯 맨날 불러대더군요. 분위기 잡고 뒷골목 아무도 없는 곳에서 뽀뽀라도 해볼락 하면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큰 누나? 집에 온 거야? 또 매형이랑 싸웠다고?
육탄전을 벌린 거야? 아유, 애들도 있는데 성질 좀 죽이지 그랬어.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정형외과 전문의인 남동생이 우리 누나 다친 데 없나 한번 봐줘야지 뭐. 지금 곧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아니, 누나가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웠다고? 그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평소에도 그래? 그게 일상이라 이제 나도 아무 느낌이 없네. 여튼 당장 집에 가봐야겠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내일 또 한번 분위기 잡아보자고. 빠이빠이. 그랬던 케이스가 어림잡아도 한 30번은 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너무 열이 받아 남친한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죠. 지금 장난해? 나랑 데이트 중에 또 쪼르르 집에 가겠다는 거야? 이번엔 몇 번째 누나가 남편하고 싸웠다는 거야? 자기 누나들은 다 쌈딱이야? 매번 이래놓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거야? 어디 무서워서 결혼을 하겠어? 닭이 부리로 지렁이 쪼듯이 자기네 식구들이 날 쪼아 먹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로 소리치며 화냈으면 남친도 반격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별할 각오까지 하고 분풀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남친의 반응이 절 머쓱하게 하더군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자기랑 꼭 결혼하고 싶어. 우리 엄마랑 누나들 다들 가난하게 자라고 가난한 매형들 만나 고생하는 사람들이라 거칠게 변해버렸나 봐. 원래는 진짜 여리고 심성 곱고 착한 사람들이야. 너무 불쌍하잖아. 그나마 우리 집에서 가장 성공한 내가 걷어줘야지. 안 그래? 자기도 어렸을 때 가난했었다며. 내 심정 알겠지? 남친의 사슴같이 큰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여 저한테 빌리고 또 비는데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더군요. 결혼 전에 아주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엔 저도 완전히 남친한테 퐁당 빠져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네요. 남친은 절 얼른 자기네 집에 데려가 인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는지 엄청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더군요. 저도 남친을 사랑했기에 거의 다 그의 제안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조신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비시댁에 갔죠. 표면상으로 현재 그 집엔 남친과 예비시모만 살고 있었기에 시모 선물 정도만 챙겨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현관에 웬 신발이 엄청 많이 있더군요. 누나들과 조카들까지 총 출동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 절 반겨주는 이가 없었어요. 다들 쫙 찢어진 눈으로 팔짱 끼고 절 노려보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들도 다 와 계신지 모르고 어머님 선물만 좀 사왔네요. 꽤 큰 과일 바구니니 이따 부엌에서 제가 깎아올게요. 야, 장난해? 벌써부터 어디서 형님이래. 우리가 널 올케로 받아들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안 대들보를 통째로 뽑아간다면서 겨우 과일 바구니 딸랑 들고 와? 듣자하니 집, 차, 병원 개원하는 비용 중에 하나도 안 해온다면서. 의사 남편을 가지려면 물질적인 희생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의상이 누나로서 나 이 결혼 용납 못해. 합당한 돈을 가져오라고. 돈. 남친 둘째 누나로부터 첫 대면에 야소리에 돈 가져오라는 소리를 듣자 하니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한 건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나마 옆에 있던 남친이 말려줘서 거실로 겨우 입장할 수 있었죠. 둘째 누나, 자자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개원할 때까지 돈 아끼기 위해 결혼은 우리 집에서 엄마랑 몇 년만 학가하기로 했어. 그리고 봄이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도 가져오기로 했으니 너무 뭐라 하지 마. 봄이 놀라겠다. 예비 시모도 한성갈 하는 사람 같았어요. 박 의상이 헛똑똑이야. 널 사위 삼겠다는 부잣집 딸내미들이 줄을 섰는데 어디서 저런 가난뱅이 버러지를 데리고 오냐? 아유, 내 팔자야. 네가 정형외과 개원하려면 당장 몇 억이 필요한데 며느리 덕 좀 버리고 했건만 진짜 천년이랑 결혼할 거냐? 이대로 있다간 정말 안 되겠더군요. 예비 시댁 식구들의 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도 결혼 파토낼 각오하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죠. 아니 어머님, 가난뱅이 버러지라뇨. 저희 아버지와 오빠는 태권도 도장 잘 운영하고 계시고 저도 7급 공무원으로서 정년 보장되고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가졌는데 이 정도가 버러지 소리 들을 수준인가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초면에 제가 이 집안 식구들한테 이토록 조림돌림 당할 만큼 만만해 보이세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부잣집 며느리 얻어서 기생충처럼 다들 들러붙어 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눈물이 나오는 걸 꾹꾹 참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그들 앞에서 울면 왠지 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리 부자는 아니면서 나보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꼴이라니. 의사 아들 하나 뒀다고 아주 양반이 따로 없었죠. 저와의 결혼을 강력히 원하던 남친은 진짜 파토날까봐 그날 이후 거의 저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어요. 귀찮을 지경이었죠.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은 제가 이별을 선언하고 꿈쩍도 안 하자 남친은 다른 수를 쓰더군요. 남친 혼자 결혼식장을 예약하고는 청첩장까지 찍어서 제가 일하는 사무실 사람들한테 다 돌리더군요. 당연히 저한테도 한 장 주고요. 어이없어 하고 있는 제게 동료들은 다들 축하해줬고요. 화가 나서 남친을 따로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기 스토커야? 난 당신네 가족들이 원하는 돈 많은 집안 자식이 아니야. 부잣집 딸내미 하나 꼬셔서 얼른 결혼해. 우리 헤어져.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럼 나 없어져 버릴 거야. 봄이가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나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거라고. 넌 내게 전부야. 내가 우리 가족들이 뭐라 하는 거 다 막아줄 테니 얼른 씩 올리자. 식장까지 다 예약해놨어. 아니, 우리 혼인신고부터 빨리 해치워버리자. 자기랑 법적으로 얼른 부부가 되고 싶어. 내가 이미 봄이 아버님이랑 오빠도 만나서 얘기 끝냈어. 우리 결혼 허락 받아냈다고.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 맡겨. 다들 내 말이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니 상견례금 보고 식장에서 보면 되지 뭐. 집으로 가니 아빠와 오빠가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더군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 딸 결혼한다고? 남자친구 얘기를 아빠한테 한 번도 안 하더니 이미 청첩장까지 만들었더구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명문대 의대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라니 아빠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신혼집은 지금 시댁에서 잠깐 합가한다며? 아빠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중에서 최대한 보태줄 테니 현금으로라도 갖고 가도록 해라. 평소엔 무뚝뚝하시던 아빠가 환한 미소로 제게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저와의 결혼을 원하는 남친의 집착이 저에 대한 찐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준다는 남친의 말도 진짜라고 여겼죠. 그때 단호하게 남친과의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후회되는 지점이네요. 남친의 말대로 상견례도 생략하고 결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두 번째로 봤네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 입장하기 전에 또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우리 고모가 너무 당황해 하시더군요. 봄이야. 내 보석들이 든 가방이 통째로 없어졌어. 당장 경찰이라도 불러야겠어. 고모가 예전부터 하던 루비 반지랑 다이아랑 진주 목걸이 등등. 너 알지? 그거 다 합치면 1,000만 원도 넘는데 이를 어쩌니? 저희 친정과는 다르게 고모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주얼리도 다 진짜 보석들로만 착용하던 분이었어요. 그런 보석들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니 큰일이었죠. 제 결혼식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신부 입장 전 얼른 수습해야겠다 싶어 경찰을 불렀어요. 바로 CCTV까지 확인했지만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경찰도 절도범을 찾지 못했죠. 너무 안타깝고 고모한테 제가 다 죄송했지만 그 사건은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남편의 병원 일이 너무 바쁜 시즌이었기에 신혼여행은 가까운 일본으로 잠시 다녀왔어요. 3명의 신우들과 시모 선물로 각각 샤넬백을 선물로 사들고 갔어요. 다 제 돈으로 말이죠. 시댁 식구들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야, 샤넬백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어? 의사를 남편으로 맞이했으면 적어도 에르메스 정도는 선물로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 형님, 자꾸 야야거리시는데 올케라고 정확히 호칭을 불러주시는 게 좀 더 교양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현금 2억 넘게 들고 와서
어머니가 형님들께도 섭섭지 않게 드리고 나머지 현금은 나중에 남편 개업할 때 쓰려고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밥숟가락 하나 덜렁 들고 온 며느리 마냥 몰아가지 마시라고요. 샤넬백 싫으시면 저 돌려주세요. 당장 중고로 처분할 테니. 아니, 저건 어디서 지보다 나이도 많은 형님들한테 눈을 희번뜩이며 지랄이야. 그리고 줬다 빼는 게 어딨냐? 어서 내놔. 에르미스 대신 이거라도 하고 다녀야지 뭐. 첫째부터 셋째까지 자매들이 하나같이 지랄들인지 정말 남이었으면 머리칼이라도 쥐어 뜯어주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합가가 시작되었죠. 거지 같은 성과리에 시모와 합가하는 걸 제가 너무 쉽게 여겼나 봐요. 그 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파 진통제며 소화제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으로 바보 같았죠. 70대의 시모는 물떠와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제게 다 시키더군요. 저도 하루 종일 공무원 일하며 진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도 시모는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시켜 먹었죠. 요실금이 있던 시모는 하루에 빤스만 몇 개씩 뒤집어 벗어내 놓았어요. 가끔은 변실금까지 있는지 똥 묻은 팬티까지 저보고 빠르라더군요. 어머님, 정형외과긴 하지만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한테 요실금, 변실금 같은 거 상담 좀 받아보세요. 병원 추천받아서 진료도 한 번 더 받아보시고요. 맨날 오줌 똥 묻은 팬티를 다 저보고 빨래하라고 하시면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야 이년아, 진짜 보자 하니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넌 뭐 안 늙을 것 같냐? 평생 젊을 것 같냐고. 너도 나중에 똥오줌 지리는 날이 올 거야. 잔말 말고 빨아. 손빨래 팍팍 해서 얼룩 다 치우란 말이야. 지금 어머님 나이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발 멀쩡하시면 이런 건 며느리인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저도 비이성해서 더 이상 빤스는 못 빨겠네요. 게으르기만 하고 무지 까다롭던 시모의 비위 맞추기가 힘들게 어질 때쯤 첫째 시누이가 이혼했다며 애 둘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돌아버리겠다군요. 여기 방 3개니까 나랑 애들이랑 작은 방 하나 써도 되지? 나 남편이랑 이혼했으니 다른 남자들이랑 소개팅도 해야 하고 바쁠 것 같으니 올케가 주말마다 애들 좀 맡아줘. 네? 이혼을 하셨다고요? 갑자기 왜요? 아니, 남편이 새삼스레 내가 정가 가지고 비아냥대잖아. 깜빵 들락날락거리년이라나? 참네.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어릴 적부터 깜빡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했으면서 말이야.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서 깜빵? 너무 놀라서 동공지진이 일어났죠. 따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큰형님이 정가 기록이 있어? 감옥 갔다 왔냐고.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오래전 일이라 까먹고 있었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나한테 얘기 안 하면 어떡해. 대체 무슨 죄로? 몇 개월이나 교도소에 있었던 거야? 몇 번째 전과 말하는 거야? 누나 사기랑 절도 출범이라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 감옥. 날라리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사기에 절도까지 7범이라니. 갑자기 큰 신우가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 후로 뭔가 제 귀중품 보관을 좀 더 조심하게 됐죠. 큰 신우와 조카들이 시댁에 얹혀 살았어도 자잘한 살림은 다 제 몫이었어요. 그날도 큰 신우 방까지 쓸고 닦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서 낯익은 복주머니가 보였어요. 밑에 이름이 이니셜로 조그맣게 적혀있길래 확인했더니 우리 고모 이니셜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들은 어릴 적부터 봐오던 고모의 주얼리들이 확실했어요. 그럼 그때 결혼식장에서 고모 주얼리를 훔친 사람이 바로 내 큰 신우? 그때부터 손발이 달달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후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느라 정신없던 큰 신우가 집에 도착하자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이 복주머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 고모 것이 확실한데? 결혼식장에서 훔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누가 화장대 위에 놨길래 내가 갖고 온 건데? 뭐야, 지금 내가 훔쳤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때 경찰 오고 난리 났었던 거 다 봤으면서 진짜 뻔뻔하네? 또 깜빵 가고 싶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들고 신고하려던 절 말리더군요.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또 누나가 깜빵 가면 조카들은 누가 키우겠어? 지금도 이혼한 매형이 양육비 한 푼도 안 줘서 내 월급에서 누나 생활비 주고 있는데 제발 신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여보? 뭐? 이혼한 누나랑 조카 생활비를 당신이 내고 있다고? 어쩐지 나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다 내 월급으로 커버하려는 이유가 있었구만. 난 당신이 개원할 비용 모으려는 줄 알고 생활비 한 푼도 요구 안 한 거야. 근데 엄한데 돈을 쓰고 있어? 아유, 이 등신아. 가족들이 말려서 결국 신고는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마음속으로 고모에게 너무나 미안했죠. 설상가상으로 한 달 뒤 둘째 시누이가 조카 넷을 데리고 시댁으로 기어 들어오더이다. 나도 언니처럼 쿨하게 이혼해버렸어. 아이 낸 육아에 스트레스 받아 돌아버리겠는데 동네 아줌마들하고 호스트바 한번 갔다고 남편이 난리를 치잖아. 지는 룸사롱이며 노래방 도우미며 맨날 여자들이랑 뒹굴면서 말이야. 아니 둘째 형님, 저희도 시댁에서 신혼살림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가 방 3개짜리 30평 아파트인데 아이 4까지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다 같이 지내시려고요? 거실에서 자면 되잖아. 이렇게 너무 싫은 티 팍팍 내는 거 아니야? 기분 잡치게. 곧 방 얻어서 나가줄 테니 걱정 말라고. 이 집 식구들은 죄다 구라쟁이들인지 얼마 뒤 나간다는 둘째 시누이는 계속 거실에서 지내더군요. 맨날 속 끓이고 있는 제 눈치를 살살 보던 남편은 저와 단둘이 여행을 한번 가자고 권유했어요.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는데 여행 내내 머릿속엔 시댁에서 탈출하고 싶다란 생각뿐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분가를 제안했어요.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 당장 핸드폰 켜고 통장 내어 까봐. 얼만큼 모았어? 내가 모은 거랑 합쳐서 우리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자. 그런데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남편의 통장 내역은 처참하더군요. 남편은 페이닥터 치고는 비교적 많은 월급인 세후 1,8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 전부이더군요. 이게 다 뭐야? 지금 당신 재산이 300이 전부야? 어서 내역서 다 보여줘, 어서. 남편은 그동안 매달 시모와 신우 3명에게 무려 1,600만 원씩을 바치고 있었어요. 본인은 200만 원으로 식비며 용돈, 유흥비 등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었고 덕분에 시모와 시누이들은 직업 하나 없이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 키우며 잘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았죠. 내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은 살림살이하는데 다 들어갔는데 개업할 돈 모으라고 터치 안 한 남편 월급은 죄다 시누들과 시모에게 들어가고 있었다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혼해. 다 필요 없어. 이렇게는 못 살아.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노예 생활이 따로 없지 뭐야. 그것도 날 경멸하는 사람들과의 합숙 생활을 매일 하려니 나도 힘 빠져.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당신도 대비해. 남편은 또 강하게 만류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편 얼굴도 마주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난달에 갔던 제주도 여행에서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속이 미식거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니 빼박 임신이었죠. 0.1초 동안 남편 모르게 아이를 치우고 그대로 이혼을 진행할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남편에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야호, 너무 잘됐다. 우리 아기라니. 너무 예쁠 것 같아.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꼭 낳아서 잘 키우자. 이혼 같은 건 없던 일로 하자. 자기야, 내가 다 미안해. 앞으로 누나들한테 생활비 주던 건 일단 반으로 줄일게. 누나들 직장 잡을 때까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원룸으로 분가하자는 저와의 약속을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그러는 동안 저의 배는 불러왔고 만삭이 될 때까진 직장을 다녔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출근길에 덜컥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119에 실려가서 바로 아기를 낳아야만 했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전 아주 늦게 태어났다고 해요. 수술 도중 죽다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자궁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부서질 듯 너무 아팠고 왠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다 쉬어서 아예 안 나왔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마냥 제 곁에 잊을 수가 없었고 남편도 페이닥터이니 입원하는 내내 있어줄 수가 없었어요. 친정 엄마라도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셨을 텐데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나오지도 않던 목소리로 병원 침대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하도 우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다독여주더군요. 시누이들은 당연히 코빼기도 안 비쳤고 시무만 잠깐 왔다 갔어요. 몸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의 맘에 비수만 잔뜩 꽂아놓고 갔죠. 야, 너만 애 낳은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애엄마들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편히 보내니 좋지. 얼른 일어나. 집 와서 살림해야지. 우리 집에 사람만 10명이 넘는데 네가 없으니 돼지우리가 따로 없구나. 아참, 이 말하려고 왔는데 깜빡할 뻔했구나. 너 요즘 여자들이 가는 산후조리원 갈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라. 2주 있는데 몇백만 원이나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 집 와서 살림하며 움직이면 그게 다 운동이 돼서 산모한테 더 좋단다. 너무 열받은 저는 악마 같은 시모한테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지금 그따위 말짓거리로 여기 왔어요? 어머님 사람 맞아요? 완전히 사이코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손자 출산하다가 죽다 살아난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내 돈으로 산후조리원 갔다 올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입원실에서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내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결혼이었죠. 단순히 돈만 없는 시댁이 아닌 상식과 예절이 아예 없는 시댁 식구들이었죠. 제 기준으로는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그저 악마들, 의사 아들한테 돈 빼가는 개 버러지들로만 보였어요. 오히려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고 보니 저 혼자 키워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남편에게도 정내미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 정점이 되는 사건이 얼마 후 발생했어요. 육아휴직을 하고는 집에서 갓난아기를 보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보, 셋째 누나가 이혼하고 기분 풀러 콘서트장 갔다가 애를 낳았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가줘야겠어. 아기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말이야. 뭐? 셋째 형님이 애를 낳았다고? 이혼은 또 언제 했대? 거기 남편은 뭐하고 내가 병원을 가? 누나가 말하길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전 남편을 못 부른다네. 매형애는 아닌가 봐.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당신이 애 좀 키워줘야겠어. 뭐? 지금 자기 뭐라고 했어? 우리 사랑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보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조카를 키우라고?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해. 셋째 누나가 취업해서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돈 벌러 직장 나가는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자기는? 순간 결심했어요. 아, 이 남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남자랑 계속 살다간 내 명에 못 죽겠구나. 이 집 식구들은 날 사람이 아닌 노예로 보는구나. 탈출하자. 당장 이혼해. 진작 이 결혼 때려쳤어야 하는데 아니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 했는데 사람인 줄 알고 상대했더니 이것들이 다 사람이 아니었네. 다 때려쳐. 병원이고 뭐고 당신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밖에서 다 듣고 있던 신우들이 제 방으로 쳐들어와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더군요. 아니 옳게. 우리 막내 동생이 지금 애를 낳아서 좀 가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우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못 가고 집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기 우리가 봐줄 테니 얼른 갔다 와. 뭐? 니네 애들만 소중하고 내 애기는 아무한테나 맡겨도 되는 존재냐? 야 이년들아. 니네 막내 동생이 애 아빠도 모르는 아기를 콘서트장에서 낳았다는데 그걸 왜 올케인 나보고 가라는 거야. 그것부터가 벌써 또라이 짓이라고. 알아? 시모가 갑자기 내 뺨을 때리더군요. 이 미친 할매가 감히 내 뺨을 때려?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과 저의 육탄전이 시작됐죠. 전 태권도 선수 출신인 우리 아빠로부터 다년간 배웠던 태권도 기술을 가감없이 발휘했어요. 날라차기며 뒤돌려차기, 주먹 휘두르기 등등 시모로부터 뺨을 먼저 맞았으니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 때려 눕혔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한테도 싸대기를 쓰게 때리고 침을 확 뱉고는 아기와 함께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지옥 같은 소굴을 말이죠. 택시 타고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향하는데 이제 자유다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더군요. 그들은 지은 죄가 많고 뒤가 구린 사람들이니 이 사건에 대해 결고 넘어지진 않더군요. 저의 매운맛을 보여줬더니 이혼도 순순히 해줬어요. 그 후로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고요. 친정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이혼이네요. 시댁에 더 있었다간 아마 스트레스로 이미 저 세상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너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인연을 끊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의 케이스처럼 막장 시댁은 거의 없겠죠. 결혼 전에 눈 크게 뜨고 꼭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